오랜만에 스터디 마음으로 초심, 항상 초심 이런 거 있잖아. 항상 초심해야 되지. 그래서 그 위에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해봤던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짧게 한번 하는 건 어떠신가 해서 늦게 올리지만 문제는 어렵지가 않았죠. 생각보다 문제가 엄청 편했어요. 문제가 편하다는 말은 기출 베이스의 부분이 많아서. 근데 제가 이제 풀이 준비하는 중에 보니까 안 쉽더라고. 아, 이건 쉽게 접근했다가 점수를 많이 못 받는 것도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런 간만에 좀 괜찮았던 시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시별로 보게 되면 1교시 1번 잔존 능력, 이건 뭐 당연히 다 준비하고 되셨던, 그죠? 이거 못 쓰면 요즘에는 도태되는 정도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오랜만에 나는 이번에 그죠? 은희동. 근데요, 네. 그 일본의 그 생존 능력이 네. 그 1시간 내와도가 새로 생겼잖아. 2023년인가 22년에 1시간 내와도 예. 1시간이라고 표시돼 있죠. 레벨 4가 하나 생겼어요. 아, 레벨 4가 없었으니까 레벨 4가 생겼다고요. 그 제가 그 원문을 레벨 4가 생겼어요. 예. 네. 아, 그 원문을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레벨 4가 있네. 4를 제가 안 넣었네요. 답에. 예. 아, 질문을 제대로 못 봤네. 예. 레벨 4는 뭡니까? 1시간 내와도 1시간 내와도 더, 네. 더 낮아진 겁니까? 예. 그래서 왜 1시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나왔을 수도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이 하네요. 2022년도 버전에 그게 생겼고. 아, 잽실한 인간들이 많네요. FPA에 그 문제 집중할 때. 아, 그러면 레벨 4가 하나. 네. 스프링클러 방어에 1시간 네, 내와. 그렇죠. 더 이상 이 사이에 끼울 수가 없으니까 뭐 미룰 수도 없고 네. 계속 추가가 되는 형태는. 아, 레벨 4가 그것 때문에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문제는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아, 이걸 레벨 4 수정해야 되겠네요. 근데 NFP 바뀌는 것까지 우리가 또라이 진짜 걔 미친 개들이 할 말은 아니지만 출제위원들이 뭐 이런 것들은 좀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이놈이나 이분이나 뭐 가이드 내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인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술사 선생님들이 네. 그 NFP 유심히 보시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저기 그 어디죠? 그 국가화재공학연구소 그분도 뭐 열심히 보고 이런 형태는 제가 알기로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지? 저기 마스터 소방. 마스터는 예. 예, 그분은 뭐 NFP에만 목을 매는 스타일이라서 예. 그게 뭐 잘못됐다 이래 보지는 예. 않는데 그런 문제시에 나와서 그래서 이거 뭐 써보고 그러면 레벨 3까지만 점수 주면 되겠네요. 레벨 4 지금 나와 있는 것들에 그러니까 문제 의도는 그걸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은희동도 원리는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은희동으로 해서 발별이 되는. 근데 이건 제가 답을 올려놨잖아요. 답을 다 보셨겠지만 이게 뭐 진짜 짜증나는 게 그 답이 그대로 있는 그렇죠? 방화공학 실무엔드부분이랑 내용이 똑같아가지고 이건 뭐 개인의 공부가 아무 의미 없는 방화공학 실무엔드부 근거가 있어가지고 이거 또라이. 각 뭐 방화공학 실무엔드부 옛날 부분이지만 책 사서 보면 된다는 것들이죠. 좀 안타깝긴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답 쓰면서 처음에는 은희동의 자료로 우리 교재 플러스 알파를 했다가 기억이 이제 봤었는데 한번 들어가 보자 했는데 똑같이 있어가지고 당했네. 3번이 소화질은 물, 이건 그냥 뭐 주는 문제에 가깝고, 그죠?
그리고 PT 상태도는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네. 가로축의 온도고 세로축의 압력해가지고. 근데 전 이거 약간 답 잘못 쓴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잘못 쓸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저 이번에 교재를 거의 안 보고 네. 계속 그렇게 인터넷 새로운 자료 같은 거 보다 보니까 네. 그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물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동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물리적 성질에 약간 동파를 위주로 썼거든요. 물리적 성질의 동파를 동파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PT 상태도는 뭐 이렇게 똑같이 썼고 네. 그 소문제 1번 물리적 성질을 동파의 관점에서 네. 수소결합수의 변화로 설명을 했거든요. 네, 이거 잘못 쓴 것 같아요. 이거. 아니 그 말도 틀린 건 아니니까. 근데 채점자가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갔느냐. 근데 이제 저도 그냥 이게 액면화되어 있는 답은 이렇게 쓰지만 저 같았으면 PT 상태도에 따라서 물의 물성 변화에 네. 따라서 쭉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것도 생각을 한 게 PT 상태도에서 이제 그 고체액체 상평형선이 네. 음해기울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동파가 발생하는 거라서 그걸 연결시켜서 썼는데 그 너무 심하게 가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25점짜리면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았을 범위이긴 한데 10점짜리에서 담기가 조금 미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여나 저는 만약에 쓰면 PT도 기준점으로 압력과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물성, 우리 일기압일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액체가 압력이 낮아지면 뭐가 되고 공동도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임계점도 존재하는 거고 뭐 그러한 이유들로 다 그리고 기체가 되면 부피 팽창들 생각했을 것 같고 그런 이유들을 다 이어서 썼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물리적 성질 자체가 화학적인 베이스가 아시다시피 수소결합 관련해서 이제 언급해야 되는데 이게 25점짜리였으면 그걸 다 언급하는 것들이 좋았고 그게 아니면 표면적인 형태. 그렇죠? 그래서 아까는 이게 질문의 베이스가 소화약제로서의 물이거든요. 그러면 딱 한마디만 떠오르는 거죠. 왜 소화약제로 쓸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선님은 왜 소화약제로 못 쓰느냐를 언급해서 접근했으니까 소화약제로 쓸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소결합, 결합력이 높다 상대적으로 그 결합력이 높은 만큼 비열과 전발 장면이 커지게 되고 그 결합력이 높은 만큼 표면 장력도 크거든요. 그런 유해들 그런 유를 쭉 좀 적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그 다음 4번은 안녕 이렇게 다이에틸에테르를 진짜 게으른 문제로 이런 것들 준비하시지 알아야 되죠. 앞으로도 버리고 전기적 폭발 의외로 좀 괜찮죠. 전기적 폭발에 대해서 이것들은 자료로 준비하긴 했으나 그러니까 전기 저마운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폭발 현상들이라는 언급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적 폭발,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유해의 전기적인 거. 그렇죠? 그래서 전기 저마운에 의한 전기 저마운 종류 꽤 많잖아요. 정전기부터 해서 그리고 고전류, 고전압, 그리고 아크, 스파크, 낙뢰, 정전기 다 되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걸 언급하면 됩니다. 그건 어렵도 않았던 문제니까. 6번이 10점짜리 내 친구는 되게 난처하고 어려웠던 거죠. 저야 이제 뭐 법이 가까웠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착공신고라고 하는 형태는 어떤 설비를 쓰게 되면 착공신고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건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답안지 풀어놨을 때 약간 어려울 뿐이지 어떤 개념이니까 소화설비들 다 착공신고 대상이고 소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그죠? 그리고 경보설비 4가지 이렇게만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대상이 암기하기가 엄청 쉽긴 해요. 옥내외 소화전 그죠? 이게 조금 버거운 부분은 신설과 정설을 구분하는 부분이 약간은 버겁긴 해요. 정리하자면 진짜 어렵진 않는데 그래서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물분무 등 다 대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했던 소활동설 6가지 다 대상이거든요. 소화용수설비 대상이고 지금 나와 있는 화재 알림 설비 들어와 있거든요. 잡탕 화재 알림 설비 지금 나와 있는 방송 경보 다 들어와 있는 거지. 그래서 대상은 저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한 번은 뭐 낼 수 있었던 부분이고
제외 대상이 조금 상그러우실 수도 있는데 제외 대상 꼼꼼하게 안 보면 모르죠. 유사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그 업체는 착공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착공 신고라는 게 모토가 기술자를 소방서에 배치하겠다는 뜻하고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기 관련해서 비상전원이나 비상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없어서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연이라든지 또는 이제 상수도 소환수는 기계설비, 상수도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신에서 가능한 상태가 비상방송하고 무통, 요것들을 빼면 다 되는 거니까요. 착공신고 서류에 대한 신고시 제출 서류, 이것들은 실무자들은 좀 잘 알았을 텐데 요까지 쓰기에는 좀 난감하죠. 그래서 이게 법문제인데 운편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음에는 감리 대상이나 감리 신고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감리는 대상보다는 약간 감리 쪽이 원래 먼저 나야 되거든요. 감리 쪽이 먼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좀 안타깝긴 한데 우리는 감리 잘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감리 쪽은 지금 우리가 어느 범주까지 나왔습니까? 그러면 감리 업무 나왔고, 그죠? 그리고 에스컬레이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감리에 대한 처벌 규정 이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리의 대상, 상주감리, 일반감리, 뭐 기타 등등은 언급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했다고 하면 가면 되는데 다음에는 뭐 감리 대상에 대한 부분으로 따지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긴 해요. 착공신고도 약간 좀 솔직히 어이외였고 착공신고대 대상까지만 해도 10점짜리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 특이한 분들이 착공 제외 그리고 서류까지 집어넣으면 한 페이지 이게 25점짜리입니다. 25점짜리. 그거를 10점짜리로 묻는 거는 진짜 이 사람이 자기 답에 대한 개념이 잘 없는 거죠. 아니 이거 쭉 제가 표처럼 해서 답을 올리긴 했는데 나열식으로 적으면 벌써 2페이지 나와요. 이거는 절대 네가 적어봐라 이렇게 해도 자기 못 적는 그런 것들을 10점짜리 범주 전 착공신고 대상이라고 하면 적었으면 맞다고 봐요. 아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놓치는 부분을 감정시키면서 점수를 주는데 지금 착공신고 서류까지 다 가면 뭐 어디까지 적으라고 착공신고 서류 뭐 말이 안 맞죠. 좀 내 이거 보고도 의외였습니다. 7번은 거실 재현 설비의 성능 확인 기준이죠. 이것들도 생각해보니까 좀 맞죠.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가 나오면 좀 더 괜찮았습니까 하면 성능 위주 그 성능 확인 기준은 개정이 됐으니까 성능 기준 얘는 무조건 빼박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적용 시 현실적인 문제점 이 부분은 야 이게 원래 전통적인 거실 재현의 단점이 겸용부터 출발하거든요. 겸용에서 출발하는 가장 근거는 뭡니까 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실 재현에 대한 풍량이나 이제 풍속 기타 등등에 대한 풍압에 대한 이 계산을 이게 소방기술사가 하지 않고요. 해도 잘 모르고 그리고 공조 쪽이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겸용을 쓰면 누구 걸로 가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 연동대에 대한 손실치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 계산할 폭을 못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산해서 야 큰 값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그게 전혀 기능에 저하 없이 원활하게 된다는 가정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쪽에 속하게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문제의 배경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와 있는 이 수치에 대한 부분으로 언급해주는 걸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배경은 떠나서 그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배출량은 설계 배출량이 60% 왜 60%이냐 하는 거죠. 60% 이상 되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됐죠. 그죠? 배출량 합계는 설계 배출량 이상으로 나오면 된다. 이게 그래서 속뜻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속뜻은 배출을 60% 이상만 빨아내면 급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왜냐면 이게 재현할 때 공부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배출 빼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급기하고 배기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 이상만 빼내면 신선한 공기는 60% 이상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청결층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형태가 베이스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쉬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덕트를 깔 때 손실이 크고 작음에 대해서는 계산 수치가 원활하지 않아요.
풍속풍화법을 하더라도 잘 맞지 않거든. 그러면 구획된 전체실에서 60% 이상 뽑아버린 데서 다 괜찮을 줄 알았었는데 가까운 놈은 괜찮고 먼 놈은 부실하고 그러면 연층의 불균형이 일어나. 그럼 청결층이 도리어 깨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도달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각 덕트마다 다 측정하잖아요. 덕트용 풍량계를 측정하거든요. 이렇게 써가지고 다 봐. 그럼 괜찮은데 실제로 가동시켜 봤었을 때는 한 놈은 60% 많이 빼고 한 놈은 작게 빼잖아요. 그럼 이게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괜찮은 놈이 죽어버리는 경우죠. TAB를 할 때 동시에 하는가? 못해요, 동시에. 그래요? 다 틀어놔. 근데 틀어놓고 재지. 그러니까 얼마 이상이면 다 통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영층을 가동시키면 좀 더 세게 빨아들이거나 좀 더 덜 빨아들인 게 있으면 청결층 깨질 이유가 생겨요. 그건 진짜 힘들어져. 그래서 이게 최선이긴 하겠으나 이게 과연 최선일까요를 고민해봐야 돼요. 기준에 내야 되는 유익 중에서 모든 유익구 및 배출구에서 동시에 할 것 이게 이만 없네요. 네, 없죠.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동시에 하는 것도 거의 어차피 동시에는 작동되고 있는데 측정을 동시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장비 하나의 가격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그게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성능 확인 기준은 달달도 알아서 잘 썼을 텐데.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크게 점수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위쪽을 잘 적고 아래쪽을 그냥 대략적인 형태의 문제점만 적어도 이 점수는 충분히 채워졌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그렇지만 확고한 뭔가가 문제가 될 거라는 추정이지 실제로 그 결과물이 이제 막 거실제한이 기준이 도입됐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여있는 데가 속된 말로 한 방밖에 없어요. 거실제한 측정하는. 그 사람에 관련된 자가 이게 하더라도 그 다음에 후발들이 다들 측정해봐도 비슷하게 좀 안 되는구나,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이렇게 있구나 그렇게만 알 뿐이지 그게 점점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답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측정해보니까 근데 실적을 봐도 아직까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샌드위치 값하고 거실 재현에 지금 요 기준 도입되고 난 다음에 기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좀 아주 좀 정량화 시켜가지고 뭔가를 짜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TAB의 틀도 안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다져져야 TAB 틀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속실 재현처럼 세팅이 딱 나오거든요. 그럼 그 정도 이상 되면 니도 책임 없고 나도 책임 없는 걸로 하자. 어차피 다 죽겠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야 돼요. 근데 얘는 아직 그까지는 안 된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해설서에는 그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재현의 TAB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서 이제 공조를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거실 재현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네, 그렇게 표기되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재현에 대한 계산적인 툴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가 덕트에 대해서 계산이 완벽하지 않아.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계산해 버리거든요. 근데 저 새끼들은 우리보다도 다른 방식의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 두 개의 데이터에 큰 값을 하면 큰 게 아닌 거거든요. 공조 애들은 더 잘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갖고 오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기술사들을 폄하시키는 건 아닌데 재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아예 재현 쪽은 기준도 제대로 안 외우고도 학교 가신 분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강미가 되어서 현장에 가보면 거실 재현에 대해서 크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지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또 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이제 컨트롤-C 컨트롤-V로 설계해서 갖고 오고 그리고 댐파 잘 열리고 닫히는지 그거 확인하고 이제 측정하기 시작한 시기가 온 거거든요. 옛날에는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먼지털 있잖아요. 갖다 대면 흡입되고 안 되고 야 성능 좋네 쑥 빨아들이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까운 데는 와래 부실하노 아유 저 안 열렸네 전화하고 그게 끝이었거든요.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난 좀 더 많이 알더라도 그런데 독침개 침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계산이 뭐가 잘못되고 안 맞고를 확인할 방법이 솔직히 잘 없어요.
그래서 60%는 진짜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60% 이상만 나와도 괜찮다. 출제자의 의도에서 문제점을 뭘 원했을 것 같을까요? 현실적인 문제점. 이 출제자가 제가 속된 말로 이 지금 거실제언을 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60%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정리해 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게 계산을 내보면 우리 60% 진짜 보수적으로 잡았고 많이 잡은 거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안 나오는 이유를 부연 설명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이 덕트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 시즌에 기준이 나왔어. 근데 기준이 왜 60%지? 80% 돼야 되지만 기능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 중구난방 답이에요. 자기가 준비한 것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 다음에 8번. 이거 빵 터졌네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더 좋아질까? 딱 진짜 기사 수준이잖아요. 기사에 뭐 0.1에서 1.2로 규정하는 5가지에 대해서 적어라. 이러면 이제 기사책에 있으면 그대로 적으면 답인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으로 하는 이유와 이하로 하는 거,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적으면 되죠. 0.8이 안 되면, 0.1이 안 되면 살수밀도가 안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1.1을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은 스프링클러에서 물분무나 미분무가 되는 거거든요. 압력이 세면 진짜 제가 현장에서 이 헤드 개방 시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0.5 정도만 나와도 주변에 퍼져나가는 거는 스프링클러를 벗어났어요. 거의 물분무 수준입니다. 제가 영상 찍은 물분무 영상 찍은 거 보면 물분무보다 더 입자가 더 작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물며 1.2 이상 넘어간다? 그럼 규정되어 있는 밸브도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핵심 사항은 뭡니까? 불 끌 때 돼 안 돼 이런 거. 그런 쪽의 방향으로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다 잘 적으셨잖아요. 이건 뭐 적으면 점수 나눠 보면 산으로 가도 몇 점, 들로 가도 몇 점, 바다에 빠져도 몇 점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잘 적었지? 전 조금 다르게 적었어요. 어떻게 적었어요?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저희 해설서 보면 압력에 따른 살수 분포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거를 좀 다르게 썼거든요. 어떻게 다르게 썼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압력이 높아지면 방수 패턴이 원형에서 타원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화재안전 기술서에 나오는 그래프는 이 타원형의 단지름을 기준으로 그린 거거든요. 저는 장지름을 기준으로 그렸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밑에다가 또 원형이랑 타원형까지 그려놔서 크게 감점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래도 해설서랑 다르다고 그냥 점수 깎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해설서의 답이 워낙 부실해서 이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출제하셨을 것 같다고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타원화가 되면서 그 미살수 구역이 발생한다라고 적었어요. 참고로 제가 미살수 구역이라는 것들이 타원형처럼 형성될까요? 이게 대한 제가 회의적이에요. 제가 개방시험을 해보니까 몇 번 해보니까 이건 물난리예요. 물 방사압 대비해서 물에 쏟아지는 양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원형 패턴에서 타원형 패턴처럼 돼서 미살수 구역, 그러니까 뭐 살수밀도가 저하되는 구역이 발생된 물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말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근거가 되는 답은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죠. 9번에 발프 섀도우 답이죠. 이것 또한 그냥 잘 적었죠. 파이프 섀도우 임팩트 이렇게 됐습니다. 그림 하나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신축 배관의 길이 제한 이거는 여기 그냥 조그만 건데요. 파이프 섀도우 임팩트에 그 저거는 그렇게 암기를 했었거든요. 행거하고는 8cm 띄우고 벽하고는 10cm 띄운다라고 암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잘 암기. 맞아요. 그래서 이제 행은 동그라미가 2개잖아요. 행이 그러니까 8cm 띄우는구나. 근데 벽하고는 10cm 띄우는구나 라고 벽도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암기를 맞아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 답지에는 이제 행거가 10cm라고 해서 대책이 10cm 이상 이격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준인 거는 8cm라고 내가 암기돼. 8cm가 맞아요. 근데 이건 그냥 대책입니다. 네. 그래서 10cm 정도 이상 이격을 시켜야 원활해진다. 이건 뭐 기준이 아니죠. 내가 10cm 할 수 있고 30cm 할 수 있는 거죠. 8cm는 기준이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격시켜라고 하는 의미로 반영했었던 거지.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니까 가지배관 있으면 헤드는 여기 상향해서 그 ESFR에는 7인치 띄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7인치를 띄워라. 예, 그 7이면 178mm. 7인치면 178mm, 170mm, 그러면 한 17cm 정도거든요. 그 ESFR에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ESFR은 패턴이 나와야 되는 최소한의 범위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어디 내가 잘 봤는데 하여튼 미국 애들은 그래서 미국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ESFR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 헤드는 우리랑 별 대동소이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30cm 한 장, 오케이. 예. 그다음에 가지배관을 65mm로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되죠. 150mm 돼야 됩니다. 헤드를 150mm에 꽂아도 되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거였어요. 기계실에 유수검지 장치가 있잖아요. 유수검지 장치가 있으면 헤드는 별로 안 닿는 게 일반이었거든. 근데 1.2m 우리 피트에 대한 그게 사주 장애에 대한 그게 잘못 오해석이다. 피트 공간은 잘못 과잉 해석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1.2m 공간이 생겨버린 거지. 그래서 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2차 측 입상관에서 요렇게 하고 바로 딴 거지. 그래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굵은 배관에서 딸수록 좋은 거예요.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는 거예요. 저야 맨날 교재로도 맨날 25, 32, 40. 그것들을 이것만 그러니까 이게 그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헤드 개수에 따른 필요 관경이죠. 그러면 150mm에 2개 넣어도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1차 측부터 말단까지 다 150mm로 갔어. 상관없어. 더 좋은 거지. 65mm 흔히 있을 수 있다? 흔히 있죠. 그러니까 뽕따기 이런 것들 하면 그냥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 10번에 신축 배관의 길이 제한 이유는 똑같이 해설서에서 이건 뭐 단순한 원리죠. 마찰 손실에 대한 증가 이런 걸로 해서 해결이 되면 저는 일부러 답 넣을 게 없었고 그림까지도 이렇게 딱 됐습니다. 그죠? 이것들은 뭐가 있냐면요. 이 해설서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러면 이 해설서라고 하는 형태의 본 취지 이게 실제로 검증이 나온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관 반경 우리 대비했던 신축 배관의 길이를 우리 더 길게 해서 한 3, 4m로 해도 손실치 대비해보면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보수적으로 좀 잡다 보니까 마찰 손실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수평거리만큼만 넣어라. 이런 기준치가 생긴 거죠. 그게 해설서에 있을 뿐이지 기준도 아닌 거니까. 그 신축 배관의 재질 때문에 마찰 손실이 커지고 이런 거는 없는 거고 단지 그 배관이 신축 배관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그래서 마찰 손실이 많은 거죠. 아니 신축 배관 재질 때문에 재질은 좀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물론 해설서 보고 마찰 손실이 크고 그래서 뭐 헤드 간의 거리를 넘어가 만들라고 썼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은 과연 신축 배관의 재질 때문에 마찰 손실이 클까? 아니면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클까라고 생각을 고민을 해봤거든요. 구부러진 거는 일단 직관보다는 마찰 손실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게 정상이고요. 근데 이게 주름관 형태돼 있잖아요. 주름관 때문에. 근데 그 주름관이 생각해보면 그 주름관 내부에 와류를 만들어서 손실이 더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뭐 주름이 있다고 해서 마찰 손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들은 뭐 무조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다음에 그 신축 배관도 밖에서는 이렇게 좀 주름인데 안은 매끈할 거 아니에요. 네, 안은 직관이죠. 그래서 물론 마찰 손실이 크다라고 나도 답은 진짜 그럴까? 이게 아니니까 구부러지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커진다. 이것은 100% 공감을 하는데 재질 때문에 마찰 손실이 클까? 이 부분은 좀 쾌천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 이게 신축해만 길이는 이 길이는 헤드간 거리 넘지만 여기까지도 쉽게 감이 오는데 마찰 손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그 답지 쓰기에는 길이 제한 이후 마찰 손실 이것만 하기는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는 주손실과 부차적 손실로 썼어요. 그래요? 식쓰고 일단 길이가 길어지면 주손실이 늘어나는 거고 길이가 늘어나다 보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많을 테니까 부차적 손실도 발생할 거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풀어서 썼어요. 저는 화재식 쓰고 그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때 뭐 그림 그리고 거리 제한 있고 마찰 손실 있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좀 더 약간 디테일 찾아가면 마찰 손실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해주고 나오는 데인데 공률 반경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공률. 네, 그걸 공률 반경을 최소화해줘야 되는. 그래줘야 되는. 공률 반경이 커야 되는. 최대화 해줘야 직관에 가깝게. 그렇죠. 네, 그렇게 가야 되는 형태인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 이유로 접근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림이 그렇게 되게 많거든요. 한 번은 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허전해서 소미션 기준 뭐였더라 까불어서 연습 못되고. 손 안 댔습니까? 못했어요. 골치 아프네. 네, 이번에 알았어요. 11번에 아니, 예. 품질 인증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방화댐퍼에서 전 좋아하는 문제라 가지고 방화댐퍼는 내화 성능 시험과 방연 시험을 기본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그래서 성능과 시험 기준에 해라 해서 내화와 판정 기준 똑같죠? 방연 시험 기준도 똑같고 답이 약간 미흡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미흡하게 돼 있네. 방연은 똑같죠. 방연 시험. 근데 우리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만 그대로 적었습니다. 상세하게 더 안 넣었어요. 일부러. 그래서 궁금하면 뭐 답 더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제 품질 인증으로 일원화시켜서 유지관리하는 측면으로 25점짜리 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이제 크고 작은 문제가 엄청 많았잖아요. 아직까지도 넘어서야 될 게 되게 많은 게 KS 기준, 방화댐퍼마다 KS 기준이 한 3-4개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열제 시험이라든지 이런 이유들이 다 품질 인증이 다 안고 있지는 않아요. 단순하게 2개죠. 내화와 방연. 그 2개 이외에는 또 달리 여러 KS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는 거죠. 감열체 동작 시험 이런 관련은 전혀 없은 거니까. 그래서 한번 더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 불연과 난연 10점짜리 나 이 문제 보고 좀 기도 안 차서 한 게 진짜 이마들 와 도대체 이건 기술사가 낼 수 있으면 만약에 진짜 기술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불연과 난연에 대한 성능 기준이다. 그냥 뭐 되셨으니까 못 주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도 산으로 확 가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모토는 복합 자재하고 외벽 복합 마감인데 드라이비트냐 샌드위치 패널이냐 이 논란과 갑론을박 싸움인데 이걸 지금 기껏해야 10점짜리 범주 내에서 이걸 2개를 다 다루냐 이 2개의 불연 재료가 더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건 뭘 언급해야 10점짜리를 다 채워지겠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건 한 페이지에 어떻게 적어도 그러니까 핵심 키에 말만 딱딱딱 적어도 진짜 완전 암기카드처럼 그렇게 적지 않은 이상은 담을 수도 없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갖고 와야 모르겠어요. 복합 마감당 묻든지 하나, 그렇죠? 이렇게 복합 자재는 아니요 복합 외벽 복합 마감 재료 그거 하나 물어가지고 해결이 다 끝났어야 되는 그게 안 돼가지고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복합제재랑 외벽 복합 마감재료는 아예 안 썼거든요. 분량을 좀 맞춰보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맞다고 보는데 또 출제자는 그거 위주로 안 썼다고 해서 또 완전 반대되는 내 의도는 그건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아니 시간은 정해진 걸 둘째치고 페이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불연재료, 난연재료, 뭐 불연성 시험 또는 뭐 불연재, 난연. 근데 불연재, 난연재료이 뭐 외벽마감 재료는 좀 답지에서 빼라고 라고 저는 그렇게 가져가시고 일반론이죠. 그 시험제 나와서 이제 그 다음날 나온 거 이거 썼어야 되는구나 하고 뭐 가슴 뭐 아리를 좀 했죠. 너무 이게 진짜 나쁜 게 한 뭐 속도는 한 3분의 2페이지 정도 내용이 한 페이지로 정리되거든요.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 얘는 한 4-5페이지 되는 형태를 한 페이지짜리로 물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불연, 난연, 대략 뭐 가스 유해성 이렇게 적어도 한 페이지 넘어가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실물 모형 시험 이거라도 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근데 가슴 아리를 했어요. 아까 이제 출제자의 답지에는 아마 이제 호선님처럼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진짜 답이 길거든요. 그래, 그것들이 쓰고 안 쓰고 한 줄 더 넣고 안 넣고로 채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3번에 위험도 매트릭스하고 정량적 평가 기법. 이 또한 저는 이제 답을 너무 앞서 나가게 적었나 싶은데 위험도 매트릭스는 이게 정성적인 좀 방법에 가깝죠. 정성과 정량이 약간 중심같이 눈금선이 있어가지고 위험하냐 안 하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소화기 있냐 없냐를 위험도로 판단하죠. 그 정도 범주고 수치는 있으나 아주 경미한 정량적 평가는 율이 있어야 되죠. 확률, 크기에 대한 피해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두 개 비교해보면 이 문제의 모토 자체도 정성과 정량법 그 표현 방법에 대한 차이를 좀 얘기해봐라 하는 걸로 이게 뭐 어디의 위치에 기반해서 어디가 뭐 모음 답안이 있고 이런 게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뭐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에 나오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정량적 평가, 뭐 FTA, ETA,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CA, 네, 보통 이렇게 패턴화되고 그 구조화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네, 그대로 쓰면 되죠. 그건 그대로 쓰고 나오면서 안 맞으면 이제 그때 그 문제는 버리고 가요. 이렇게 속 편하게 써야지. 매트릭스하고 그다음에 FN 하나 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표현법은 그렇게 나가는 거죠. 어세스먼트. 매트릭스는 대물 피해 중심, FN은 대인 중심, 인면 피해 중심. 사회적인 뭐 요건 이하냐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그거 10점짜리에 그 이상 내가 쓸 자신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건 안 되는 거죠. FTA, ETA, CA 근데 다 힘들었습니다. 쓴다고. 뭐입니까? 팔입니까? 여권 잘 쓸 거예요. 2교시입니다. 잠시 끊어갈까요?